오늘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어저께 이제 밤에 와서 호텔에서 이제 1박 하고 이렇게 아침에 왔는데 뭐 좀 먼 거리긴 했지만 되게 재밌는 경험인 것 같습니다. 되게 재밌는 경험이고 이렇게 사실 이런 이렇게 경남의 기업인 분들을 이렇게 만나 뵐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을 것 같은데 또 이런 기회를 마련해 주셔서 정말 또 감사드리고요. 제가 이 전공도 전공이지만 또 제약 헬스케어 바이오 산업에서 24년 차 이제 근무를 하고 있어서 어떤 말씀을 드릴까 생각을 해보았더니 그래도 이런 제약, 첨단 바이오, 헬스케어에 대해서 좀 트렌드나 이런 시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글쎄 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에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사실은 첨단 바이오, 제약, 헬스케어 산업은 국가 차원에서도 육성 지원 쪽에 많이 논의하고 있고요. 현 정부에서 향후 대한민국의 차세대 먹거리 산업으로 반도체, 2차 전지, 로봇, AI 등과 함께 거론되고 있기 때문에 6대 산업에 선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현 시점에서 바이오의 현 주소와 기술 혁신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한번 같이 좀 이렇게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이제 3개 파트에서 말씀드릴 텐데요. 파트 1에서는 바이오 산업의 동향과 기술 혁신, 파트 2에서는 저희 또 회사에 대해서 좀 간략히 설명드리면서 저희 회사의 어떤 R&D나 오픈 이노베이션 전략, 그리고 파트 3에서는 김해 경남을 중심으로 한 동남권 바이오 클러스터 조성 사업에서 저희 대웅의 앵커 기업의 역할과 현황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글로벌 바이오 산업 동향 혁신이고요. 이렇게 보면 이제 바이오를 크게 이제 색깔로도 구분을 하거든요. 혹시 이렇게 색깔로 구분하는 걸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래서 보면 이제 그린 바이오, 레드 바이오, 화이트 바이오. 그래서 흔히 이제 우리가 뭐 알고 있는 바이오라 하면 대표적으로 의약품 있잖아요. 약이 있는데 약은 대부분 이제 레드 바이오에 속해 있고요. 그래서 뭐 약에는 뭐 먹는 약도 있고 주사제도 있고 또 약을 어떤 소스 만드는 방법 중에서는 이렇게 화학을 이용해서 합성을 하는 의약품이 있고요. 그리고 어떤 생물 소스에서 어떤 세포라든지 유전자라든지 이런 생물 소스에서 이제 개발하고 제조하는 그런 이제 바이오 의약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불과 올해 2023년 한 3월쯤에 생명공학연구원에서 미래를 바꿀 바이오 10대 기술을 선정을 했어요. 그 10대 기술 중에서 레드 바이오에는 뭐가 속하냐면 개인 맞춤형 암 백신, 그리고 뭐 임상 적용 가능한 유전자 편집 기술 이런 게 속하는데 혹시 항암 백신, 암 백신이라 하면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암을 예방할 수 있는 백신이 있고 암을 치료할 수 있는 백신이 있는데요. 암을 예방할 수 있는 백신은 아마 여성분들은 많이 이렇게 주사를 미리 예방주사를 맞으신 분이 많으실 거예요. 뭐 서바릭스라든지 뭐 가다실이라든지 자궁암을 예방할 수 있는 백신을 이제 많이 맞으셨을 것 같고요. 대부분은 이제 암을 치료할 수 있는 암 백신을 개발 중에 있는데 그 암 백신의 원리는 보통 이제 환자가 있잖아요. 사실 암 환자라도 그 암 환자 중에서 뭐 간암이다, 췌장암이다 그러면 같은 췌장암도 똑같은 암이 아니라 그 사람의 유전자라든지 세포라든지 이런 게 다 다르기 때문에 실제 분석을 해보면 세포의 유형이나 유전자의 뭐 염기 서열이나 여러 가지 뭐 변이의 여부나 이런 게 다 틀려요. 정말 그 백인백색이기 때문에 특정 암을 한 가지로 표현하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암은 뭐 흔히 분류를 하면 정말 수천 가지 암이 될 수도 있지만 그래도 뭐 예를 들어 췌장에서 발생하는 암은 췌장암이다 이렇게 분류를 하는 거죠. 요즘에는 뭐 췌장암이다 그러면 이제 췌장에서 생검을 해요. 생검을 하면 조직을 좀 떼어내는 거죠. 그 다음에 그거를 잘게 뭐 쪼개거나 아니면 적절하게 가공을 합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게 단백질이기 때문에 일종의 그 암도 사실은 단백질이거든요. 그걸 가지고 그 유전자 염기 서열을 분석해서 mRNA라는 이제 이렇게 mRNA를 만들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냥 암 조직을 다시 좀 가공을 해서 우리 몸에 이렇게 주사로 넣어줘요. 넣어주면 이게 보통은 우리 몸에서 림프절로 가거든요. 림프절에는 우리 몸에 이제 여러 가지 면역 세포가 옵니다. 보통 T세포, NK세포, 아마 내추럴 킬러 셀이나 T셀 이런 거 혹시 들어보실 수 있는데
원래는 암은 우리 지금 이 시간에도 모든 사람이 세포에서 계속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T세포나 내추럴 킬러셀이 그때그때 계속 그 암세포가 생기면 가서 다 살상을 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암에 안 걸리는 거거든요. 근데 계속 우리 몸의 세포는 분열을 하면서 계속 돌연변이를 일으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암이 계속 되고 있지만 그게 그때그때 복구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면역력이 떨어지거나 여러 가지 몸에 문제가 생기면 근데 이제 그래서 그런 세포들이 다 제거를 해야 되는데 문제가 생기면 이제 암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암이 생겼을 때 보통 뭐 간암이다 그러면 이 암들이 점점 이제 외부에 그런 암을 죽이는 적군들이 이렇게 NK나 T가 오면 자기가 이제 죽으니까 점점 자기를 숨겨요. 위장을 하거든요. 위장을 하면서 들어오지 못하게 막 성벽을 칩니다. 성벽을 치면 이제 나중에 못 들어가니까 계속 암이 자랄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암 백신을 만들어서 다시 넣어주면 이제 림프에서 다시 암 백신이, 그러니까 그 이제 암 조직이 있고, 그 다음에 T세포가 막 와요. 오면은 이제 얘가 어떻게 생겼고, 어떤 특징이 있고, 이런 걸 다 파악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일종의 군사훈련을 받는 거예요. 엄청난 군사훈련을 받고서 그 세포들이 갑자기 쫙 이제 익스펜션을 해요. 굉장히 수가 많아져요. 한 100배, 1000배 많아진 다음에 그 군단이 다시 이제 암이 있던 간으로 가가지고 막 간 조직을 들어가서 이제 암을 제거할 수 있어요. 그게 암 백신의 원리고요. 그러니까 암 백신도 결국은 그 환자의 암 조직을 이용한, 거꾸로 역으로 이용하는 게 이제 암 백신입니다. 제가 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런 기회에 좀 더 최신의 이런 신약 개발의 어떤 그런 기술을 좀 더 좀 쉽게 말씀을 드려서 좀 한번 들어보시면 나중에 이런 게 있었지, 이런 기업들이 이런 거 개발하는구나 할 때, 혹시 주식 투자하실 때 이럴 때 좀 도움이 좀 되시라고 좀 가능하면 좀 쉽게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는 이제 유전자 편집이라는 얘기 사실 굉장히 많이 얘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잘 아실 것 같아요. 유전자 편집은 이제 우리 몸에 DNA가 있어. 근데 우리 몸에는 세포 안에 염색체가 있는데 그 염색체 안에 DNA, 그러니까 유전자가 한 25,000개 정도 있습니다.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각각의 한 개 유전자당 적으면 수백 개, 많으면 수만 개의 염기 서열이 있어요. 아마 이제 이과 뭐 생물학 전공하신 분 잘 알 텐데 ATGC라고 해서 뭐 아데닌, 티아민, 그 다음에 뭐 사이토신, 구아닌 이런 염기 4가지가 우리 몸의 모든 그런 몸을 이루는 겁니다. 결국은 이게 이제 코딩이라고 하죠. 예, 그래서 근데 거기에 만약에 이 수억 개, 뭐 수십조 개의 염기 서열이 있으면 특정 유전자에서 A가 T로 바뀌었어요. 원래는 ATGC인데 뭐 TTGC야. 그러면 거기서 병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 유전병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평생 그거는 복구가 안 되니까 굉장히 이제 어려운 삶을 살거나 이제 굉장히 빨리 이제 조기 사망할 수도 있는데 요즘에는 기술이 발달해서 그런 거를 이제 치료가 할 수 있는데 특정 단백질과 가이드 RNA라는 어떤 그런 물질을 넣어주면은 그게 막 그 유전자 부위에 찾아가가지고 그 염기 서열 부위를 찾아서 그거를 가위를 잘라서 다시 원래 잘못된 염기를 빼주고 다시 넣어줘요. 이게 바로 유전자 편집이라는 건데 굉장히 사실은 고첨단 기술인데 요즘에는 굉장히 이제 상용화가 돼서 많은 연구자들이 할 수 있는 기술이 됐고요. 많은 기업들이 이제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유전병이 있어도 이런 이제 유전자 편집 기술을 위해서 유전병이 하나씩 더 정복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뉴런 모듈레이션은 뭐냐면 아마 이제 요즘에 정신건강의학과가 되게 잘 되잖아요. 스트레스가 많고 여러 가지 우울 불안이 많기 때문에 병원에 가시면 약도 주지만 가끔은 좀 심하면 앉아서 이렇게 뭔가를 끼고서 이렇게 치료를 받고 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뭐 TMS, 뭐 DCS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장이나 이런 미세전류를 막 흘려주면 그 시냅스에서 여러 가지 그런 우리 신경 전달 물질이 막 바뀌면서 가속성이 올라가요. 그래서 우리 뇌의 어떤 그런 신경 가속성을 회복시켜 주면서 뭐 우울이나 불안이나 뭐 치매나 이런 것도 좀 치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거 이제 개발되고요. 요거를 이제 레드바이오에서 생공연에서 미래를 바꿀 10대 기술로 3가지 선정을 했고요. 두 번째 그린바이오는 흔히 말하면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해서 그 미생물을 의미하고 또 뭐 종자시장, 식물이라든지 아니면 메디푸드 시장인데 배양육 대체육이 나왔는데 이제 사실 배양육 대체육은 잘 아실 것 같아요. 우리가 매일같이 고기를 먹잖아요. 근데 이 고기라는 게
정말 이 축산에서 개체를 키워서 도축을 해서 이제 먹는데 동물권에 사실 문제도 있고요. 사실 예전에 먹는데 요즘에 저도 이제 고기를 먹을 때 좀 동물한테 좀 미안한 감이 좀 조금씩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동물권의 이슈도 있고 또 하나는 이 소나 돼지들이 이렇게 이제 키워지면서 굉장히 많은 분뇨를 내기도 하고 굉장히 많은 식량이 필요하잖아요. 그게 다 환경 오염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뭐 기후변화 이런 부분에서는 축산업이 이렇게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제 어느 정도 배양육이 이제 대체하지 않을까. 근데 배양육은 마찬가지 동물 고기랑 똑같은 거나 마찬가지인데 원리가 틀린 게 이게 보통 우리는 소의 근육세포를 먹고 있는 거거든요. 근육세포. 근육세포가 막 뭉쳐가지고 고기가 된 거죠. 근육이 된 거죠. 그래서 근육세포가 되기 전에 전 단계 근육모세포나 아니면 줄기세포를 가지고 이거를 이제 분할을 시켜요. 근육세포로 분할시키거나 아니면은 줄기세포부터 분할해서 근육세포로 분할시켜서 거기다가 지방세포도 좀 넣어서 이렇게 같이 배양이 되게 하고 스캐폴드라고 해서 딱 지지대를 해가지고 고기처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 기술은 전 세계에서 굉장히 많은 회사가 하고 있고 기술은 거의 개발이 됐는데 문제는 일단 맛이 지금 우리가 이제 도축하는 고기만큼 맛이 나느냐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가격이 그 가격 이하로 동등하게 맞출 수 있느냐 최소한 이 경제성 이슈가 남아 있어서 그 숙제를 풀면은 이제 앞으로 뭐 5년, 10년 후에는 배양육이 상당히 많이 우리 식탁 위에 올라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이크로바이옴이 되게 중요한데요. 우리 몸의 세포는 한 어느 정도 되실 것 같으세요? 세포의 개수, 우리 몸을 이루는 세포. 예, 한 천차만별이긴 한데요. 이게 몸이 크시면 더 많을 거고 좀 작으면 적을 수 있는데 한 60조 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60조. 근데 우리 대장에 그 미생물, 대장 미생물이 있잖아요. 대장 미생물은 100조 정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 체중이나 우리 몸보다 우리 대장 미생물이 훨씬 더 많고요. 이 대장 미생물 작용이 뭐냐면 이 대장과 뇌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gut brain axis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대장 미생물들이 뇌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고 실제 뇌질환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많은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뭐 우울, 불안, 여러 가지 치매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또 대장은 면역에 굉장히 관련이 있어요. 면역 세포를 막 조정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대장 공생을 하는 거죠. 우리가 과거 때부터 이제 인류 초기 뭐 인류가 되기 전부터 아주 하등한 동물 때부터 아마 그런 미생물과 그런 개체는 공생을 했을 거고 서로 간의 유익을 주고받기 위해서 이제 공생을 한 거죠. 근데 어찌 보면 그냥 우리가 대장 미생물을 키우는 게 아니라 그런 이제 대장 미생물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고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우리는 대장 미생물의 숙주로서 그냥 대장 미생물의 필요에 따라 살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 뇌를 지배하고 몸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게 진실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미생물이 있고요. 그 다음에 화이트 바이오는 뭐냐면 흔히 말하면 이제 환경 보존 기술입니다. 그리고 기후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에너지를 절감하고 이제 이게 요즘에 굉장히 중요한 글로벌한 이슈잖아요. 글로벌 워밍에 대해서 정말 환경 오염, 에너지 그리고 탄소를 절감해야 된다는 그런 공감대가 있고 특히 올해 작년으로 그렇지만 너무나 기후가 변해서 정말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여러 가지 날씨 변화가 오고 있는데 굉장히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해결하는 기술이고요. 뭐 바이오 연료 시장인데 예를 들어서 이제 토끼 똥에서 오토 에탄올 게눔이라는 그것도 마찬가지로 토끼의 대장 미생물인데 이걸 발견한 과학자가 있었어요. 그 오토 에탄올 게눔을 가지고 보통은 에너지를 만들려면 탄소를 배출하잖아요. 그래서 에너지를 감축하거나 덜 써야 되는 게 탄소가 많아지기 때문에 이제 문제인데 이 오토 에탄올 개념을 이용하면 일산화탄소나 이산화탄소를 먹이로 삼아서 오히려 흡수를 합니다. 흡수를 해서 에탄올을 만듭니다. 에탄올은 굉장히 중요한 에너지죠. 그리고 이 오토 에탄올 개념을 유전자 편집을 또 하면은 기술 제가 말씀드린 거 다 나오는데 편집을 하면 또 이게 이소프로파놀도 만들고 또 아세톤도 만들어요. 그래서 이런 기술들을 자꾸 발전시키는 게 이제 화이트 바이오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런 걸 이제 합친 걸 플랫폼 바이오라고 하는데 뭐 생체 내 면역 세포 실시간 분석 기술이 뭐 10대 기술에 포함이 됐는데 이제는 우리 몸에 면역 세포가 어떤 식으로 변하고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지를 어떻게 돌아다니고 이런 거를 정말 모니터링을 할 수 있어요. 여러 가지 광학, 굉장히 발달한 광학 기술을 이용해서 이제 세포 단위까지 다 보이는 거죠.
그래서 약을 먹고 치료를 받으면 면역세포가 어떻게 변하는지도 알 수가 있고 해서 신약을 개발할 때 특히나 면역 관련 질환이 많기 때문에 면역세포의 패턴이나 움직임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신약 개발 관련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원천 기술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AI가 요즘 워낙 핫하잖아요. 근데 AI에서도 AI 기반으로 이쪽 바이오 생명공학 분야에서도 단백질 설계를 할 수 있어요. 우리 몸의 단백질은 한 몇 개 정도 있을 것 같으세요? 우리 몸의 단백질은 200만 개 정도 있습니다. 200만 개. 그래서 우리는 그냥 모든 게 단백질로 표현할 수 있어요. 우리가 뭐 이런 피부도 다 단백질이지만 근육도 단백질이지만 그것뿐 아니라 호르몬도 단백질이고요. 모든 우리 몸의 구성하고 우리 몸을 기능을 하는 펑션을 하는 모든 건 단백질이다. 근데 단백질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아마 예전 생물 시간에 배우셨겠지만 생명과학 이 핵에서 DNA가 있으면 DNA가 막 이렇게 전사를 하면 그게 mRNA가 되잖아요. 그게 mRNA도 한 200만 되겠죠. 그 mRNA가 결국은 단백질 하나하나 다 만드는 거예요. 그거를 다 코딩한다고 그러죠. 코딩. 우리가 컴퓨터에서 코딩하듯이 그게 코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도 그렇게 암호화가 돼서 다 암호를 해석하는 거예요. DNA부터 mRNA 단백질까지. 그래서 그렇게 암호로 해석하다 보니까 이제 요즘엔 합성 생물학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합성 생물학. 그게 뭐냐면 DNA도 이제는 기계에서 합성을 할 수가 있어요. 기계에서 뭐 ATGC에서 기계에서 엄기를 쫙 만들어낸 다음에 그거를 유전자처럼 집어넣으면 우리 몸이 바뀌는 거예요. 별게 아니라는 거죠, 몸이. 몸도 합성으로 만들 수 있는 시대가 왔고요. 이거를 심지어는 앞으로 뭐 정말 조그만 시설에서 몸의 기능을 다 바꿀 수 있는 그런 거를 굉장히 간단히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윤리적으로도 되게 중요하고 이런 게 나중에 혹시나 악용이 되거나 범죄로 이용이 되면 큰일 나니까 잘 기술을 규제를 하면서도 정말 우리 인류를 위해서 꼭 필요한 기술로만 이렇게 잘 발전시키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요즘에 이제 그 노아는 뭐 책을 한번 뭐 많은 분들이 읽어보셨을 텐데 노아의 종말이나 영노아라는 책들이 있는데 과거에 우리는 노아라고 하면은 그냥 이게 그냥 우리가 자연스럽게 우리가 태어나서 늙고 죽는 거니까 뭐 죽기 위한 전단계 아니냐 생각했는데 요즘에는 이제 컨셉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노아도 질병이다. 그래서 노아는 질병이기 때문에 어때요? 치료를 해야 된다, 적극적으로. 이런 컨셉으로 바뀌고 과거에는 항노화라고 해서 항노화, 엔티에이징, 항노화. 그러니까 노화를 진전시키는 거나 아니면 늦추는 건데 이제는 영노화라고 해서 리버스 에이징이라고 해서 아예 늙은 세포를 젊은 세포로 바꿉니다. 영노화. 이거는 이미 마우스라든지 동물 시험에서는 거의 증명이 됐어요. 그래서 일본의 도쿄대에 굉장히 유명한 교수님이 있어서 야마나키 교수라고 있었는데 그 교수님이 엄청난 실험을 했었는데 사실을 이런 노화랑 뭐 이런 부분이 다 이제 줄기세포랑도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난자와 정자가 합쳐지면 배아가 되잖아요. 배아가 이제 자궁이 착상해서 쭉 성장을 하는 건데 그 배아는 원래 세포가 하나였지만 나중에는 우리 60조 개의 세포가 되면서 눈세포, 안구세포도 만들고 뭐 피부세포도 만들고 심장세포 다 이게 다른 세포로 만드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줄기세포의 가장 원천이 배아는 모든 세포로 분화가 될 수 있어요. 근데 배아는 윤리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연구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그 교수님이 그 배아 줄기세포와 거의 비슷한 세포를 만들어냈어요. 그거를 만능유도 줄기세포라고 하는데 그 만능유도 줄기세포를 만들 때 4가지의 유전자를 넣었거든요. 예, 4가지 유전자를 넣었는데 그 4가지 유전자를 가지고 적절하게 양과 조합을 하면 2가지 넣고 3가지 넣고 하면 실제 실험을 해보니까 동물에서 세포가 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어떤 기업이나 국내 기업도 그런 기업이 있는데 그걸 아예 그냥 세포, 일단은 그 피부, 이런 장기에 적용을 하면 이게 자칫 좀 이게 그렇게 안 되면 위험하기 때문에 먼저 피부부터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부세포에 넣었을 때 피부가 되게 젊어지면 이제 완전히 젊은 피부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런 연구가 시작이 되고 나중에는 이게 각종 장기에 적용이 되면 이제 장기도 하나하나 다 노화된 장기에서 젊은 장기로 바꿀 수도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좀 얘기를 좀 길게 했고요. 좀 이런 얘기를 좀 드리는 게 좀 재밌지 않을까 해가지고 좀 드렸고요. 글로벌 시장 동향인데 사실 제약, 바이오 시장이 얼마나 될까 아마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을 것 같아요. 글로벌 의약품 시장은 현재 한 2,000조고요. 의료기기를 합치면 한 2,800조고 요즘에 이제
나오기 시작한 디지털 헬스케어까지 포함하면 한 2020년, 2025년쯤에 한 4,500조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참고로 4,500조 원이 어느 정도냐면 반도체 시장이 현재 650조 원이에요. 글로벌하게. 자동차 시장이 2,500조고요. 좀 크죠. 2차 전지가 현재는 150조 원인데 워낙에 시장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2030년에는 이렇게 1,000조가 된다고 해요. 그리고 이런 걸 비교했을 때 제약 바이오 헬스케어 쪽이 얼마나 시장이 글로벌하게 큰지를 아마 좀 짐작해 볼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이제 이런 의약품이 주로 이제 합성으로 만들었는데 앞으로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유전자, 세포 뭐 이런 데서 이제 만들기 때문에 그런 바이오 의약품이 더 대세가 되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 전 세계에서 가장 이제 큰 회사부터 제약회사 즉 순위를 좀 나래비를 세운 거고요. 그리고 많이 팔리는 10대 의약품입니다. 보면은 파이자 미국 회사죠. 파이자 너무 잘 아실 것 같아요. 파이자 백신 mRNA. 예, 그래서 mRNA 백신도 있고 팍스로비드라는 또 우리 그 코로나 그 의약품도 이제 발매를 했었잖아요. 개발해서. 그래서 이 파이자가 팍스로비드와 mRNA 백신으로 돈을 무지하게 벌었습니다. 그래서 이익만 50조 원을 남겼어요. 작년 코로나 기간 동안에. 그래서 50조 원을 그냥 은행에 보관하고 있는 건 아니고 이거를 불과 몇 달 전에 또 새로운 유망 신기술 기업을 사는데 50조 원을 그대로 썼어요. 두 번째 존슨앤존슨이라는 기업이 있고 로슈, MSD, 에브비 이런 기업이 있고요. 여기서 이제 100조가 넘는 기업은 2개가 있고 거의 한 4개 정도가 100조에 육박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한 기업이 매출액이 거의 뭐 100조가 이미 넘은 거죠. 이제 우리나라 기업은 뭐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뭐 녹십자, 그다음에 유한양행, 대웅제약, 뭐 종근당 이런 데가 보통 1조 한 5천억에서 한 3조. 그러니까 큰 기업과는 거의 30배가 차이가 나죠. 그 이상 50배도 차이 나고. 정말 우리가 앞으로 할 일이 많고 뭐 한 10조 원까지는 그래도 충분히 해볼 만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10조 원이 되면 또 이제 약간 그 눈사람 만들듯이 이제 막 이렇게 굉장히 이제 크게 더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의약품을 보여드린 이유는 뭐 휴미라, 키트루다 이렇게 보면 이거의 적응증이 뭐냐면 어떤 질환을 치료한다는 거거든요. 보세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의약품이 휴미라라는 건데 이게 류마티스 관절염이나 또는 다른 자가면역 질환을 포함합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은 그냥 골관절염은 그냥 퇴행성 질환인데 류마티스가 들어가면 자가면역 질환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키트루다는 이건 여러 암에 쓰이고 있고요. 이게 면역항암제인데 요즘에 그렇게 처방이 많이 되는 어떤 뭐 획기적인 면역항암제고요. 엘리퀴즈 보면은 뭐 경구용 항혈전제. 디퓨젠트라고 네 번째 보면 이것도 아토피 피부염인데 아토피 피부염을 이렇게 많이 팔려요. 아토피 피부염도 좀 약하긴 하지만 이것도 자가면역 질환의 일종이거든요. 그리고 아일리아도 뭐 이런 황반 부종이나 이런 건데 결국 면역 시스템 관련인 다 질환입니다. 그리고 빅타비 이건 에이즈 치료제고 감염병이죠. 우리가 코로나처럼 이것도 바이러스 감염병이고요. 그 다음에 레블리미드 골수 이형증 이형성 증후군 이거는 암이고요. 일종의 암이고요. 혈액암입니다. 그리고 스템나라 이것도 뭐 건선하는데 이거 자가면역 질환입니다. 그리고 인프루비카 이것도 만성 림프구성 백혈병 혈액암입니다. 혈액암이고요. 옵티보 이것도 암이고요. 보면 생각 드시는 게 있죠. 벌써 이미 세계 10대 의약품은 항암제나 아니면 자가면역 치료제나 아니면 감염병 치료제나 이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인류는 암과 자가면역과 감염병과의 싸움이 될 겁니다. 이 세 개를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은 인류의 역사를 보면은 우리 과거의 조상들 선사시대에는 주로 뭐로 사망했을까요? 그때는 너무 약할 때 포식자에 사망했거나 아니면 이제 외상, 사고사, 아니면 기아, 식량이 없어서 식량을 못 구해서 기아로 죽거나 아니면 기후, 급작스러운 그런 아주 냉혹한 기후 때문에 아마 죽었을 것 같고요. 이게 시간이 흘러서 농업혁명이 있었잖아요. 한 12,000년 전에. 농업혁명 이후에는 이후에는 같이 모여 살았잖아요. 이제 공동체를 이루고 살았기 때문에 또 가축을 같이 살았죠. 가축. 그러니까 뭐가 문제가 됐을까요? 그때부터는. 같이 모여 살고 가축 같이 살고 하면 정답입니다. 역시 스마트하시네요. 그래서 감염병이 그때부터 창궐하기 시작했고요.
그때부터 인류는 쭉 감염병과 함께 왔고, 감염병이 제1의 사망 원인이요. 그 다음에는 주로 쌀이나 밀만 먹다 보니까 사실 선사시대나 그때 그 그 구석기 시대 이럴 때는 수렵 채집이기 때문에 열심히 가서 이제 사냥을 해서 고기도 먹고 아니면 이렇게 과일이나 야채를 많이 먹었어요. 그리고 가끔 그냥 그 야생 벼나 야생 보리 같은 거 먹었겠죠. 그래서 영양이 오히려 그때는 되게 균형적으로 잘 맞았다고 해요. 그리고 이게 아주 어렸을 때, 유아기 때 사망률이 높았지 어느 정도 성인이 되면 그때도 지금만큼 수명, 60년, 70년을 아마 살지 않았을까라고 예측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농업을 하면서 수명이 더 급감했어요. 영양 불균형 때문에. 그래서 진짜 40대, 50대도 이제 많이 사망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근현대로 와서는 특히 현대는 어떤 질환이 고자로 많이 시작되는 질환으로 많이 이제 고통을 받죠. 고혈압, 고지혈증, 그리고 당뇨, 비만 이런 이제 만성 질환으로 이제 고통을 받고요. 근데 이런 만성 질환은 이제 약이 너무 좋은 게 많이 나와서 대부분 관리가 가능하고 이제는 해결이 어느 정도 됐어요. 아주 예외적인 경우 제외하고는. 그래서 앞으로 해결할 거는 말씀드린 것처럼 암과 자가 면역과 그리고 감염병. 감염병은 사실은 우리가 옛날 종두법이라고 해서 백신을 만들고 그 다음에 페니실린을 만들었죠. 파스테르 박사가. 그 뒤로 정말 엄청난 그런 세균성 질환에서 이제 우리를 해방시켜 줬지만 여전히 계속 세균과 바이러스는 변이를 계속하기 때문에 또 약을 개발하면 또 변이하고 또 변이하고 하기 때문에 이거는 계속 인류가 함께 하는 한 영원히 없어지지 않고 지속적인 바이러스는 출현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제약회사들은 이제 여러 가지 신약을 개발하기 위해서 이제 R&D를 하죠. 신약 개발하는데 보통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내부에서 문을 꽁꽁 이렇게 걸어 잠고서 이거 노하우니까 절대 안 알려야지. 우리만 해야지 해서 인하우스, 기업 내부에서 하는 인하우스 R&D가 있고요. 아니면 문을 활짝 열어놓고서 다 같이 우리랑 같이 하자. 다 공유하고 협력해서 시너지 내자 하는 오픈 이노베이션이 있습니다. 근데 과거에는 그냥 몰래 그냥 자기네만 먼저 빨리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폐쇄형 혁신 위주로 했다고 하면은 그렇게 하니까 이렇게 서로 간에 공유해야지 시너지가 나올 수 있잖아요. 이렇게 혼자 하면 시너지가 안 나오죠. 공유하다 보니까 이게 뭐 노하우 이게 중요하지 않아. 그냥 시너지 나는 게 자기 노하우를 지키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해. 많은 이익이 있어.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기 시작해서 많은 기업들이 여러 이제 기업들 간에 이제 오픈 이노베이션을 하기 시작했고요. 그 방법은 기술 개발을 할 때 서로 기술을 공유하기도 하고 또 서로 간에 이제 만든 기술을 그걸 어셋이라고 하는데 그런 거를 주고받고 그러니까 사고 팔기도 하고 기업을 인수하기도 하고 같이 조인트 벤처를 만들어서 같이 기술 융합하기도 하고 이런 작업들을 하고 있고요. 실제 빅파마, 큰 제약회사들이 이렇게 문을 활짝 열어놓고 다른 기업들, 스타트업, 바이오벤처 이런 작은 기업들과 대학들과 오히려 다른 기업들과 협력을 하니까 신약 개발의 어떤 성공 가능성과 효율성이 3배가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대부분의 항암제라든지 이런 자가면역 치료제는 그렇게 외부의 기술을 갖다가 큰 회사들도 글로벌한 회사들도 그렇게 개발을 많이 하고 있고요. 이제 그런 사례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글로벌 투자사의 관심이 많은 6가지 바이오 플랫폼 기술인데 이거는 전 세계 공통적으로 이 기술을 해야겠다는 게 다 공감대가 형성이 돼 있고 이 기술을 가고 있어요. 그래서 주식 투자를 하실 때 그 각각의 바이오주를 보시면 그 회사가 이 중에 어느 그 카테고리에 속해 있는지도 한번 보시면 거시적으로 이해하는 데 좀 편하실 것 같고요. 일단 세포치료제 분야. 세포치료제가 이제 굉장히 뜨고 있습니다. 뜨고 있고 이게 한 2, 3년 전부터 이제는 언론에 막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 게 혹시 카티라고 들어보셨죠? 카티라고 뭐냐면 아까 이제 제가 이번 시간에 T세포를 굉장히 많이 말씀드리는데 정말 T세포가 중요하기 때문에 T세포가 많은데 이제 T세포가 아까 암을 자연적으로 살상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T세포는 원래 암을 죽이게 돼 있는데 면역 시스템 문제가 있으면 이제 암이 발생합니다. 근데 그 말은 이제 암이 발생하니까 T가 그 암이 성벽을 쳐놓고 못 들어오게 하고 이제 암이 자기를 숨기고 있어요. 그래서 잘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서 T세포를 빼요. 이렇게 이제 혈액을 통해서 먼저 혈액을 뺀 다음에 혈액에서 T세포를 분리를 합니다. 분리하고 나서 요거를 카라고 해서 카가 뭐냐면 카이메릭 안티젠 리셉터인데
이게 암세포를 인지할 수 있는, 식별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를 딱 붙여요. 유전공학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유전자 편집하듯이 이렇게 유전자를 세포에 넣어가지고 하면은 카가 쫙 이렇게, 그러니까 쭉 나오거든요. 되게 재밌죠. 그러니까 유전자를 넣으면 세포에서 이렇게 발현하는 거예요, 카가. 그럼 이게 뭐냐면 정밀 유도 미사일이 되는 거예요. 정밀 유도 미사일이 돼서 T세포가 훨씬 더 강해진 거예요. 완전 미사일, 정밀 유도탄을 딱 장착을 해가지고 이걸 그 다음에 하나를 한 1000개로 만들어버려요. 쫙. 대군을 만들어서 이걸 다시 주사를 쫙 합니다. 그러면 이게 쫙 가서 그 암세포한테 가가지고 암세포를 막 가기가기 막 이제 살상을 시켜버려요. 그래서 지금 이걸 가지고 굉장히 중증 혈액암의 완치율을 엄청나게 올렸어요. 그래서 심지어 뭐 80%, 90%까지 올렸다는 얘기가 있고요. 근데 지금 이거의 숙제는 이거는 자가만 가능해요. 환자 자신의 T세포를 뽑아서 그거를 칼을 붙여서 하는 것만 가능하고, 이제는 앞으로는 이거를, 왜냐하면 이게 자가로 하게 되면 되게 비싸거든요. 비싸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근데 아예 그냥 좋은 T세포를 아예 유니버셜하게 만들어버리면 환자마다 그냥 이렇게 주사제 미리 만들어 놓고 이렇게 투약하면 편하고 되게 대량으로 만들 수 있으니까 되게 가격도 내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동종이라고 하거든요. 그 동종 카티도 개발은 하고 있어요. 아직 개발을 못했지만. 그리고 지금은 혈액암만 효과가 큰데 앞으로는 이제 그런 뭐 고형암, 간암, 췌장암, 뭐 위암 이런 식의 암들도 치료할 수 있도록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카티가 있고요. 또 NK 셀이 또 암을 치료하는데 이 NK도 또 칼을 붙여서 NK를 개발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세포 치료제 한 축은 줄기세포가 있습니다. 줄기세포. 또 아까 계속 말씀드린. 줄기세포는 뭐 배아줄기세포 같은 거는 이용을 바로 못하기 때문에 한번 쭉 분할을 시키면 줄기세포와 성체세포의 중간세포라는 게 중간엽 줄기세포라는 게 있어요. 이것도 여전히 분화능이 있고, 근데 이거는 되게 재밌는 게 사실은 면역원성이 없어져서 요거는 바로 동종세포를 만들 수가 있어요. 중간엽 줄기세포는 면역원성이 없어서 다른 사람의 중간엽 줄기세포를 그냥 쓸 수가 있어요. 아무 사람이나. 예, 면역원성이 없어서. 그래서 이 중간엽 줄기세포의 특징이 뭐냐면 우리 몸에서 되게 좋은 물질을 막 분비를 해요. 그게 뭐 여러 가지 사이토카인인데 그런 염증에 좋거나 아니면은 그런 자가면역 질환을 막 조절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T세포, B세포가 너무 적거나 기능이 없으면 암이 생기지만 지나치게 이게 과잉 활성화되면 뭐가 생길까요? 그게 자가면역 질환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가면역 질환과 암은 이렇게 극단으로 서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균형을 맞춰야 되는데 한쪽으로 가면 다 질환이 되는 거죠. 예, 그런 세포 치료제가 있고요. 두 번째는 유전자 치료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몸에 유전자가 있고 염기가 있으면 그 염기를 교체하거나 수정하거나 새로 넣거나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바이러스라든지 아니면 LNP, 파이저 백신 나왔을 때 그 mRNA를 LNP라는 이제 리피드 나오는 파티클에 넣어서 우리 주사를 했는데, 그런 여러 가지 고분자 물질을 이용해서 딱 주사를 하면은 그게 이제 그 해당 유전자로 딱 가서 유전자를 쫙 스캐닝을 해서 이게 우리가 찾던 유전자네 하면서 그걸 바꾸는 거죠. 그게 유전자 치료제고요. 그 다음에 정밀의학의 시대가 오는데, 사실 우리가 먹고 있는 약이나 치료는 일종의 평균의 시대의 작품이에요. 평균. 그러니까 약을 출시하려면 임상을 뭐 1상에서 3상 다 해야 되는데 그 결과를 판정할 때는 다 평균값을 보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 몸은 정말 사람마다 다 틀립니다. 사람마다 유전자가 틀리고 다 단백질도 조금씩 다 틀리고, 물론 90% 이상은 같겠지만 좀 틀린 부분 때문에 영향을 미치는데 평균으로 하면 어떤 사람은 효과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세포 하나만 가지고 분석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세포 하나에 있는 모든 유전자 서열과 모든 RNA, DNA, 단백질까지 다 분석을 할 수 있고, 이거를 실시간으로 다 분석이 가능해요. 그래서 현재 이 사람이 어떤 질병이 있고 어떤 질병이 10년 후에 예측이 되고, 그래서 어떤 치료나 어떤 예방을 할 수 있다, 이런 거에 대한 기술이 지금 이제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그게 5년 후일지 10년 후일지 모르겠지만 이제 여러분들 딱 뭐 피를 좀 뽑아서 딱 분석을 하면 이제 점쟁이처럼 쫙 당신의 몸 상태, 앞으로 뭘 먹어야 되고 무슨 병에 걸릴 확률이 높으니까 이렇게 조심해야 되고 계속 이렇게 검사를 하면서 이제 그 패턴을 계속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가끔 유전자 분석을 해준다는 그런 업체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되게 제한적이고, 그런 정보가 굉장히 많아지면서 이제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칩을 하나 우리 몸에 이식하면은 어떤 게 오면은 지금 갑자기 우리 몸 상태를 알려주는 거죠. 딱딱딱 이제 웨어러블에서 당신의 몸에서 지금 뭔가 좀 부족해졌으니까 빨리 비타민 D를 먹어. 이런 거를 바로 이렇게 웨어러블 디바이스에서 알려줄 수도 있는 시대가 올 수도 있어요. 지금 암세포가 지금 300개 발생했는데 지금 T세포가 가서 이제 거의 다 죽였어. 뭐 염려하지 않아도 돼. 뭐 이런 날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뭐 새로운 약물 전달 기술이, 왜냐하면 이런 뭐 유전자라든지 이런 약들을 하려면 그냥 과거의 주사제나 먹는 약으로 안 되거든요. 그래서 고분자라든지 이렇게 바이러스를 비슷하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약물 전달체를 쓰는데, 이 바이러스라는 게 어떻게 보면 자연적으로 우리 몸의 세포를 감염시킬 수 있는, 세포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가장 좋은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바이러스에 감염이 잘 되는 이유가 바이러스가 세포 안으로 제일 잘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구조거든요. 그래서 과학자들은 바이러스의 구조를 모방해서 이런 DNA나 RNA나 이런 거 치료제를 바이러스의 약간 바이러스의 어떤 그런 독성은 없지만 그 유사한 구조를 만들어서 거기다 넣어요. 약을 넣으면 DNA 여러 가지 뭐 그런 생물학 제제를 넣으면 그게 이제 세포로 가서 세포 안으로 들어가가지고 이제 그런 거 다 교정을 하는 거죠. 네, 그리고 머신러닝 AI를 통해서 이제 새로운 신규 단백질을 만듭니다. 그래서 만들어서 이제 없던 단백질이 막 나오고요. 그래서 이제 기존에 이제 병이 있으면 사실 우리 몸의 병이라는 건 아까 말씀드린 200만 개의 단백질에서 그게 다 세포의 곳곳에 존재하고 있는데 그게 망가지거나 그 기능이 이상이 있을 때 병이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병이 문제가 오면은 지금까지는 소분자라고 해서 이제 합성으로 만든 의약품들, 뭐 여러분들 드시고 있는 먹는 약, 주로 먹는 약인데 고혈압약, 당뇨약, 뭐 항생제 다 포함하는 건데 먹으면 그게 다 분자 구조를 갖고 있어서 그 분자가 가서 그 세포에서 있는 특정 단백질에 딱 붙어요. 붙어서 야, 너 이거 일으키니까 더 이상 이거 일으키지 마. 얘가 딱 붙으면 얘가 더 이상 작용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다 약의 원리예요. 원리인데 이제 그런 소분자뿐 아니라 이제 단백질을 만들어서 아예 단백질 다 치료를 하는 거죠. 아니면은 지금 병을 일으키는 세포 내 단백질 생기면 아예 어떤 약을 넣어서 그냥 그 단백질을 분해시켜 버려요. 그런 것도 개발되고 있고요. 약은 여러 가지의 기술과 그런 이제 형태로서 이제 개발이 되고 있다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머신러닝이나 이런 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 있고요. 사실 이제 우리가 코비드로 고생을 많이 했잖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감염병이나 아니면 전쟁 같은 경우가 이제 사실 있으면 아이러니하게 뭐가 발달하죠? 그거를 해결하기 위한 기술이 엄청나게 발달하잖아요. 그래서 이 대부분의 우리 현대에서 쓰고 있는 군사 무기의 거의 모듈이나 그 표준이 대부분은 1, 2차 대전 때 나온 거거든요. 거기서 계속 개량은 했지만 대부분의 뭐 그런 기갑이라든지 그런 뭐 미사일부터 해가지고 그런 뭐 탱크 뭐 이런 뭐 전차 이런 어떤 뭐 기관총부터 해서 포탄 이런 게 다 컨셉이 다 1, 2차 대전 때 나온 거고 개량이 된 거고요. 아직까지 또 개량해 쓰는 거고 결정적으로 오펜하이머 영화가 이제 개봉이 됐는데 결국은 그렇게 2차 대전 하다 보니까 어마어마한 핵무기까지 개발되듯이 이제 과학은 결국은 이제 그 당시에 그런 이제 고난, 인류의 고통이 있을 때 크게 발전을 한다는 부분인 거고 코비드 때도 사실 코비드가 없었으면 mRNA 백신이 세상에 나오지 않았을 거고 이게 아마 최소 5년에서 10년 늦게 나왔을 거예요. 근데 코비드가 도니까 다른 방법, 여러 가지 뭐 그냥 백신은 기존에 있는 바이러스가 죽은 그런 사균 단백질을 썼거든요. 그러니까 바이러스가 죽은 상태, 활성은 없는 거. 그걸 가지고 이제 만들었는데 예를 들어서 그걸 만들기에는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요. 2년, 3년이 걸리기 때문에 최소한. 그러니까 이걸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mRNA 기술이 이미 1990년대부터 개발되고 있었는데 아직 임상을 마친 건 없었어요. 근데 미국 정부부터 해가지고 이거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mRNA 가지고 개발하자 해가지고 초스피드로 1년 만에 개발을 한 거죠. 1년도 안 되게. 그래서 mRNA 백신은 굉장히 초스피드로 개발하신 특징이 있고요. 앞으로도 또 단백질이 이제 그 바이러스가 침몰하면 그걸 빠르게 바이러스가 그 항원이 뭔지. 과거에는 코로나 바이러스에게 스파이크 프로틴이 있었어요. 딱 찝는 우리 몸의 세포를. 그 스파이크 프로틴을 모방해서 그 단백질이 발현되도록 mRNA를 만들었는데 이제 앞으로 바이러스가 나오면 그 항원을 뽑아가지고
바로 이제 합성을 해가지고 만들어요. 이게 합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mRNA는 그래서 굉장히 빠르게 생산을 할 수 있었고요. 이런 결국 이제 mRNA가 출현하면서 앞으로 항암 백신도 굉장히 많이 나올 것 같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전 세계 회사들이, 많은 회사들이 이제 mRNA 기술 개발에 뛰어들었어요. 막 특허 전쟁하기 시작했고, 기술 개발 전쟁하기 시작고 해서 결국 이런 전쟁을 통해서 점점점 기술은 발전할 거고, 계속 진보된 그런 mRNA 관련된 치료제가 나올 거다라는 말씀 좀 드려보고요. 기술적인 사례에서 이 사람이 누구냐면 과학자 중에서 돈을 제일 많이 번 사람이에요. 그래서 미국의 이제 MIT의 석좌 교수 로버트 랭어인데 이 사람도 모더나 창업에 또 같이 창업자로 들어갔었고요. 모더나가 이제 파이자와 모더나 백신을 나눴었잖아요, 그때. 예, 그리고 모더나뿐 아니라 많은 그런 스타트업에 이제 같이 파운더로 참여해서 그 주식들도 있고 막 받은 돈도 있으니까 거의 뭐 250여 개의 기업에 기술 라이센스를 하고 40여 개의 기업의 스타트업을 창업했습니다. 그게 많이 성공해서 지금 자산만 33조 원이라고 해요. 예,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또 부를 또 일으켰고 또 이 사람의 공헌으로 여러 가지 기술이 많이 이제 탄생하고 실제 상용화 된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는 어디냐면 보스턴이거든요. 보스턴 제가 또 다음 주에 가는데 이 보스턴이 지금은 전 세계 제1의 바이오 헬스 클러스터예요. 이 보스턴에 뭐가 있죠? 캠브리지 보스턴이 하버드, 그 유명한 하버드 대학이 여기 있고요. MIT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하버드와 MIT 대학 부속 기관이 굉장히 많고요. 뭐 다나파버 병원부터 해서 여러 가지 뭐 칠드런스 하스피럴부터 워먼스 하스피럴 또 브로드웨이 연구소에서 정말 많은 그 최고의 석학과 연구자들이 여기서 공부하고 연구를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연구가 이제 졸업을 하고 나오면 이 사람들이 스타트업을 만드는 거예요. 그 기술을 가지고 자기 연구했던 기술을 스타트업을 만드니까 이 매사추세츠 주에서 이거를 한번 제대로 키워봐야 되겠다 해서 아예 근데 스타트업을 만들면 자본이 없잖아요. 돈이 별로 없으니까 그냥 주에서 크게 랩을 만들었어요. 그게 바로 이제 랩센트라는 걸 만들어서 그거를 이제 실험실을 보면 실험실 들어가면 쭉 다이 같은 게 있거든요. 실험을 할 수 있는 이런 책상 같은 그리고 여러 실험 기자재나 장비가 있는데 이거를 공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쉐어드 랩을 만들어서 그런 스타트업을 만들면 2명, 3명이 창업할 수도 있는데 거기 와서 그냥 같이 공용 쉐어하면서 이제 그 랩을 쓰고 장비도 쓰고 기기도 쓰는 거예요. 근데 그런 기업에 몰려들고 하니까 그 기술이 굉장히 혁신적이잖아요. 특허나 이런 부분도 굉장히 우수하고 그러니까 그 기술이 우수하면 뭐가 몰려들죠? 돈이 몰려들죠, 돈이. 그래서 이제 VC, 벤처 캐피탈리스트나 이런 이제 펀드들이 여기 이제 와가지고 또 회사 만들고 이런 스타트업들을 투자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기술이 또 성장하니까 뭐가 몰려들게요? 아까 오픈 이노베이션 말씀드렸잖아요. 큰 제약회사들이, 기존의 제약회사들이 기술을 먹기 위해서, 그러니까 뭐 먹는다는 표현보다는 기술을 협력하고 자기네들이 기술을 사가기 위해서 또 보스턴에 막 몰려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엄청난 연구자들과 스타트업과 그런 돈, VC와 그런 큰 제약회사가 다 모인 클러스터가 된 거죠. 근데 이게 미국 내에서만 이루어진 게 아니라 글로벌 전체에서 내노라 하는 그런 이제 뭐 회사나 이런 데서 또 여기 다 몰려든 거예요. 그래서 불과 한 10년 사이에 렌트비가 막 천정부지로 올라갔어요. 왜냐하면 공간 구하기 어려워서. 그래서 이 보스턴에서 이제 캠브리지 그리고 그 주변에 이제 도시들까지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지나가다 만나서 막 서로 토론하고 그래요. 그래서 어디 건물 만나서 야, 그거 연구 잘 되고 있냐? 내가 지금 이런 연구하고 있는데 혹시 뭐 이거 아이디어 있어? 막 그게 오픈 이노베이션이거든요. 막 지나가다 만나서 이거 오랜만이다 그러면서 막 야, 근데 나 이런 연구 했는데 혹시 이거 도움 줄 수 있어? 그래, 몇 시에 한번 얘기해보자. 아니면 그렇게 하면서 공유하고 토론하고 그런 장이 되게 많고 이런 이벤트도 많이 만들고 그냥 이렇게 서서 그냥 몇 군데 만들어 놓고 음식 갖다 놓고서 그냥 뭐 이렇게 이벤트 만들면 거기 사람들 와가지고 서로 막 돌아다니면서 얘기하면서 또 그렇게 네트워킹하고 서로 그런 사이언스 가지고 얘기하고 기술 가지고 얘기하고 협력하고 거기서 또 얘기 잘 되면 계약도 하고 그런 이제 장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술을 좀 더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이제 제가 유전자 뭐 이렇게 세포 많이 설명드렸는데 이제 항체 의약품은 이미 혹시 여러분 주변에 이제 암 환자 계시면 항체 의약품으로 만든 항암제는 무조건 치료를 받으셨을 거예요. 굉장히 많고
우리 몸에서 이 패소젠, 외부의 병원균이나 바이러스 들어오면 또 항체가 생기잖아요. 그리고 또 백신을 맞으면 항체가 생기고, 항체는 굉장히 많은 용도로 우리가 만들기도 하고 외부에서 약으로 투약하기도 하는 건데, 이렇게 생겼거든요, 실제로. Y자처럼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 위에가 이제 항원, 이제 뭐 병원균이나 아니면은 그런 뭐 암세포나 이런 걸 딱 잡는 부위가 저 위에 있는 부분이고요. 아래는 이제 면역 반응을 일으켜서 그 암세포를 사멸하는 작용인데, 과거는 항체만으로도 충분히 치료가 어느 정도 됐었고 치료 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더 나아가서 옆에 있는 별 표시는 과거의 항암제였어요. 항암제. 그러니까 과거의 항암제는 되게 독성이 셌잖아요. 지금은 이제 그런 게 항암제도 독성이 많이 없어져서 이제 암 치료를 받아도 뭐 크게 부담 없이 치료받을 수 있는데, 불과 20년, 30년 전만 해도 그냥 항암 치료 받으면 막 사람이 거의 막 너무 막 굉장히 몸이 약해지고 머리 다 빠지고 막 이런 경우가 되게 많은데, 그게 독성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독성 있는 약은 막 세포를 인정사정 없이 다 죽이기 때문에 효과는 좋아요. 근데 암세포가 죽기 전에 정상세포가 죽기 때문에 문제였는데, 그거를 이 항체에 딱 붙여버렸어요. 링커를 달고서 중간에. 그러니까 이 항체는 특징이 뭐냐면 표적이거든요. 아까 정밀유도 미사일처럼 딱 그 특정 암이 있으면 그거대로 그거의 항원만 인식하게 할 수 있는 항체를 만들어서 주사라면 딴 데 안 가고 거기만 쫙 가는 거예요. 표적. 이 표적 치료제라고 하는데, 그걸 이제 독을 딱 붙여서 항암제를 붙이니까 붙인 표적이 가서 그 표적에서 그 암 조직에서 이제 그 원래 쓰이던 그 독성이 강한 항암제를 막 분비를 해요. 이제 거기서 잘라지고. 그러니까 암세포를 괴멸시키면서 대신에 이 다른 조직으로는 안 가니까 정상세포로 안 가니까 이제 부작용은 적고. 그래서 이런 약들을 이제 이 두 개를 합쳐서 새로운 또 이런 걸 만드는데, 이게 요즘에는 굉장히 핫합니다. 거의 항암제 대세가 되고 있고요. 이걸 ADC라 그래요. 그래서 엔티바디 드럭 컨주게이트. 엔티바디는 항체고 드럭은 약인데 이걸 컨주게이트에서 연결했던 뜻이에요. ADC. 그래서 일본 기업 중에서 다이치 산큐라는 기업이 있었거든요. 다이치 산큐라는 기업이 있었는데, 이 기업이 원래는 고혈압 약 팔고 뭐 이런 당뇨약 팔고 하던 데였는데, 또 우리의 파트너였습니다. 파트너인데, 얘네가 이런 항암제를 개발하더니, ADC를 개발하더니, 특히 전이성 유방암으로 이거를 엄청나게 매출이나 주가도 상승하고, 실제 전이성 유방암의 환자의 생존율을 엄청나게 개선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치료제가 또 융합으로 기술이 개발되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요. 예, 그런 이제 ADC, 지금 말씀드린 그런 항체와 어떤 항암제를 연결해가지고 더 강하고 더 표적에 스페시픽하게 정밀 유도 미사일을 만든 사례의 어떤 회사들입니다. 그 다음에 요즘 혹시 이제 좀 비만이나 아니면 이제 그런 다이어트에 관심 많으신 분들은 혹시나 주변에 싹센다라고 주사를 맞아보신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싹센다. 그냥 이렇게 주사 맞는 거거든요. 매일같이. 그럼 주사를 맞으면 이게 살이 빠져요. 그게 이제 그런 류의 약을 GLP-1이라고 하는데, 이게 좀 뭐 길게 얘기하면 글루카곤 펩타이드 1인데, 이건 원래 당뇨 치료제, 혈당을 안정화시키고 식욕을 좀 이렇게 저해해서 당뇨 치료제로 개발이 됐는데, 사실 당뇨와 비만은 한 통속이거든요. 다 같은 대사의 어떤 그런 질환이기 때문에 같이 엮이고 같은 기전을 공유하고 있고요. 그래서 당뇨 치료제는 거의 비만 치료제도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개발되는 당뇨 치료제는. 근데 이제 매일 맞는 약을 개발하다가 최근에는 노보노디스크라는 되게 유명한 당뇨 기업이 있어요. 인슐린도 많이 만들고 당뇨약을 많이 만드는데, 이 기업이 몇 년 전에 위고비라고 해서 일주일에 한 번 맞는 주사 GLP-1을 개발을 했습니다. 근데 그거는 효과가 주사를 놓으면은 한 20%까지 빠져요. 만약에 체중이 60kg면 한 48kg까지 뺄 수 있는 거죠. 이 회사의 주가가 이 약을 개발한 이후에 10배가 올랐어요. 10배가. 원래 큰 기업인데 주가가, 그래서 이 노보노디스크의 주가는 덴마크 전체 주식시장도 더 큽니다. 시총이. 심지어는. 덴마크 회사인데. 그 다음에는 이걸 또 보고만 있으면 없잖아요. 릴리라는 회사에서, 미국 회사인데, 릴리는 한술 더 떠서 GLP-1에다가 GIP라는 걸 또 타겟을 두 개, 이중 타겟으로 할 수 있는 약을 개발했는데, 그 이중 타겟은 아까 20% 말씀하셨죠. 최대 30%까지 뺄 수 있어요.
그러니까 60kg가 42kg가 될 수 있는 거죠. 마운트라는 약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엄청나게 핫하고요. 이게 이미 시장에는 많이 알려져서 우리나라에도 GLP-1을 개발하는 기업들이 조금 있거든요. 저희도 이제 그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GLP 기업들이 우리나라에서 좀 최근에 주가가 약간 좀 확확 올라갔던 그런 트렌드가 있었어요. GLP-1이 워낙에 핫해져서. 그리고 이제 상식을 좀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보통은 많이 먹으면 살이 찐다고 생각하는데 이 살을 찌는 데서는 칼로리가 중요하지 않고요. 그건 오해고 사실은 혈당입니다. 혈당이고요.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피크. 그래서 굉장히 빠르게 혈당이 피크 치고 내려가고 피크 치고 내려가면 살이 많이 찌는 거예요. 그거의 주범은 공복에 정제당을 드시는 거예요. 공복에 어떤 탄수화물, 그러니까 쌀밥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탄산음료를 드시면 그거는 완전히 그냥 그거를 실시간으로 혹시 이거 프리스타일 리브레라고 붙여가지고 한번 그 체크해 보신 적 있으세요? 저희 회사에서는 이거를 그러니까 에브비라는 회사에서 같이 저희가 제품 받아서 저희가 판매하고 있는데 이걸 붙이면 혈당계 측정 안 해도 2주간 한번 붙이면 2주간 계속 2주간 혈당이 쫙 나오거든요. 계속. 그럼 음식을 딱 먹으면 혈당이 쫙 올랐다가 또 딱 떨어졌다가 그게 계속 이제 그 모니터에서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침 공복에 맛있는 쌀밥 한 그릇을 쫙 먹잖아요. 혈당이 그냥 로켓처럼 올라갑니다. 그래서 제가 권고드리는 거는 공복에 가능하면 정제 탄수화물은 드시지 않는 게 좋고요. 공복에 정제 당을 드시지 않는 게 좋고 차라리 과일은 괜찮아요. 과일은 그렇게 많이 안 올려요. 당이 있지만 과당은 거기에 섬유소가 많기 때문에 그리고 생각보다 GI 인덱스가 이렇게 높지 않고요. 사과 그렇게 많이 안 올리니까 뭐 사과나 이런 음식을 드시고 나서 나중에 좀 밥을 좀 더 드시거나 아니면 콩 같은 거 콩이나 이런 걸 드시고 나서 드시는 게 훨씬 건강한 식습관이고요. 그리고 많이 드셔도 돼요. 그리고 고기 웬만한 사람은 고기 많이 먹는 혈당 안 오르거든요. 고기는 오히려 다른 대사에 좀 더 이렇게 문제를 일으킬 수 있지만 혈당과는 관계 없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고깃집에 가면 고기 많이 먹고 후식 먹는데 어떤 분들 야 이렇게 고기 많이 먹고 후식까지 먹으면 얼마나 살찌겠어요 이러시잖아요. 차라리 밥 한 그릇 드시거나 냉면 한 그릇 드실 때는 그냥 공복에 밥 한 그릇 냉면 한 그릇 드시는 것보다 고기 실컷 드시고 나서 그 밥을 드시는 게 혈당을 안 올려요. 살찌는 관계 없습니다. 그거는 오히려. 이게 상식을 뒤엎은 거고요. 저는 그래서 예전에는 그렇게 안 먹다가 요즘에는 고기 먹고 나서 열심히 후식을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양에서는 다 음식을 먹고 나서 나중에 케이크를 먹잖아요. 우리나라 음식을 그렇게 많이 먹고 또 다른 걸 또 먹어? 살 엄청 찌긴다 했는데 그게 맞아요. 음식을 다 먹고 나중에 아주 단 그런 케이크를 먹으면 그 혈당을 안 올려요, 별로. 공복에 그런 단 음식이나 정제 탄수화물 먹는 게 제일 혈당을 올리는데 그게 혈당이 빨리 올라가면 우리 몸에서 빨리 그거를 인지를 해가지고 그거를 빨리 지방으로 전환시키거든요. 근데 지방을 먹는다고 지방이 축적되는 건 아니고 지방은 배설이 돼요. 에너지를 쓰이거나. 근데 그런 당을 많이 먹으면 당은 너무 많은 과한 그 당이 빨리 들어오면 그걸 바로 비만으로 바꿔버려요. 예, 그래서 실제 살찌는 걸 주범은 공복의 탄수화물입니다. 그러니까 탄수화물 너무 안 드시면 또 이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드시는데 그런 순서나 그런 드시는 어떤 식습관을 좀 이렇게 좀 바꾸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여담을 말씀을 드렸고, 예, 국내 신약 개발 동향이고요. 우리나라에서만 신약을 충분히 개발할 수 있고, 우리도 세계의 신약을 개발했거든요. 최근에도. 근데 한국에서만 신약을 개발하면 한 500억 원 정도면 되고요. 글로벌하게 개발하려면 1조 원 좀 들어요. 예, 왜냐면 임상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기 때문에. 한국은 현재까지 36호 신약까지 나왔고요. 36개 신약 중에서 저희 회사가 3개를 개발했고 그 3개 중에서 최근에 34호 신약과 36호 신약이 저희가 개발한 신약이고요. 잠깐만요. 근데 최근에 이제 이렇게 바이오 헬스케어 시장이 이제 확대가 되고 하니까 이제 욕심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기업에서 이제 이런 제약이나 바이오 헬스케어 안 하던 기업들이 여기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경험이 없으니까 일단은 먼저 다른 기업을 인수하면서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뭐 보시면은 뭐 GS 같은 경우는 휴젤이라고 보툴링 톡신 하는 업체를 인수해서 들어왔고, 그 다음에 뭐 CJ 같은 경우는 식품회사다 보니까 마이크로바이옴, 좀 관련성이 좀 높잖아요. 마이크로바이옴은 우리가 유산균을 먹기도 하니까, 예, 그런 기업으로 들어왔고, 이렇게 또 롯데 같은 경우는 롯데 바이오로직스를 만드는 거 혹시 아시죠? 롯데 바이오로직스 만들어서 삼성 바이오로직스처럼 CDMO 사업을 한다는 거예요. 바이오 시밀러를
위탁 생산해주는. 이게 보니까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영업이익률이 한 30% 40% 되거든요. 근데 롯데는 식품이고 이런 데 만드니까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적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여담입니다. 사실 여러분 모르겠지만 그 위에 이제 경영층에서 야, 돈을 저렇게 많이 버는데 우리는 계속 이것만 하면 되겠어 하면서 이제 그게 막 20% 30% 어떻게 영업률이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 빨리 우리 저거 하자라고 해서 아마 거의 삼성 모델을 시작했다고 하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직원들을 많이 데려가기도 하다 보니까 아마 그런 이제 영업 분쟁, 뭐 이런 영업 노하우 기밀 유출 이런 이제 분쟁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큰 기업들도 바이오 헬스케어 사업을 안 하던 우리나라 업체들도 이렇게 다른 기업을 인수하거나 아니면은 CVC, 커퍼레이트 벤처 캐피탈을 만들어서 투자하거나 아니면 CDMO를 만들어서 이제 사업에 진출하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한국형 바이오 산업의 기술 혁신 누가 이끌어갈 것인가? 예, 많은 회사가 이끌어가야 되는데 오늘은 또 제가 왔으니까 예, 대웅제약이 당연히 이끌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R&D 대웅이라는 지주사 아래 R&D 기업이 굉장히 많고요. 이 R&D 기업의 많은 부분을 제가 임기할 때 그런 바이오벤치들을 좀 만들었습니다. 그 만들어서 기술을 거기서 새로 혁신할 수 있도록 만들고 그 다음에 외부에서 VC 투자도 같이 받고 저희도 투자하고 이런 모델로 가고 있고요. 저 대웅제약은 최근에 뭐 한 여러 가지 악재가 있었어요. 제가 대표가 되고 나서 한 2018년, 19년, 20년까지 악재가 있었는데 그 악재를 다 툴툴 털어버리고 해서 21년부터는 이제 이익과 매출이 훅 올라가기 시작했고요. 올해도 마찬가지로 그런 지표, 숫자는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혹시 저희 회사 주가를 찾아보면 주가가 이렇게 낮아졌지 했는데 저희가 아직 해결 못한 과제가 있는데 그 저희가 나보타라는 보tu린 톡신 소송을 하고 있어요. 메이톡스랑. 근데 그게 1심에서 저희가 졌거든요. 근데 어이없이 졌는데 2심에서는 이길 거예요. 그건 분명히 이길 거고. 미국은 이미 이제 다 끝나서 이제 합의로 끝났기 때문에 미국이나 해외는 다 문제가 없는데 한국에 민사소송만 남아서 그것 때문에 아직은 좀 발목을 잡고 있지만 이제 그게 해결이 되면 주가가 뭐 지금 주가의 최소 3배 이상 되지 않을까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그게 1심에 이겼으면 이미 그 주가가 됐어야 되는데 오히려 많이 떨어져가지고 엄청 지금 안타까워하고 있는데 뭐 저희 매출, 영업이익, 저희 R&D 파워, 글로벌 이런 걸 봤을 때 그 이상을 훨씬 뛰어넘거든요. 그래서 투자는 여러분의 몫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오픈 이노베이션 아까 말씀드렸는데 많은 스타트업이나 기업들과 개방의 협력을 하고 있고요. 보시면 알겠지만 언제부터 급증하고 있죠? 2018년부터 굉장히 많아지고 있죠. 예, 제가 이제 대표 되고 나서 이제는 외부랑 활짝 열어가지고 기술을 같이 공유하면서 같이 연구개발하고 같이 육성하고 해야 된다는 그런 이제 스피릿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많은 기업과 이제 협력 연구, 오픈 이노베이션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의 신약 파이프라인이에요. 뭐 임상, 3상, 2상, 1상, 비임상, 리서치에서 이게 다는 아닌데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중요한 게 여기서 보시면 뭐 암, 다발성 경화증이 이게 자가면역이고요. 자가면역이고요. 암이고 자가면역. 예, 제가 말씀드린 자가면역이고요.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자가면역 질환이나 암이 굉장히 많아요. 저희가 물론 발매한 거는 당뇨병 치료제랑 그 위장간의 이제 역류성 식도염 치료제를 최근에 발매하긴 했지만 앞으로의 이제 그런 미래형 파이프라인은 아까 말씀드린 항암제와 자가면역 질환 치료제 또는 감염병 치료제 이쪽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을 겁니다. 이게 이제 최근에 저희가 발매한 신약이고요. 이 팩스쿨루는 작년에 발매했는데 1년 사이에 매출액을 거의 600억, 700억을 했어요. 거의 대한민국 신기록이고요. 이거는 그 식도염 왔을 때 먹는 약인데 효과가 진짜 빠르고 좋아요. 그리고 원래는 이런 약들을 안 쓰고 과거에 처방받은 분들은 그 약들은 좀 시간이 걸렸어요. 증상이 가라앉는데 3일, 5일 걸렸는데 저희 약은 굉장히 속효성이라서 저도 사실 가끔 먹거든요. 저도 이제 위나 식도가 안 좋은 편이라 먹는데 먹으면 바로 효과가 있고요. 그리고 또 지속성도 길어요. 그래서 이 현장에서 의료진들이 굉장히 칭찬을 많이 하고 있는 약이라서 다음에 이제 역류성 식도염이 있으시 병원 가실 일 있으면은 팩스쿨루 처방해 주세요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 그리고 이거 엔블루라는 건데요. 이게 SGLT2라는 이제 그런 SGLT2라는 당뇨약인데 아까 GLP-1 내가 비만 치료제 주사 말씀드렸잖아요. 그거랑 기전적으로는 좀 틀리지만 원리는 비슷한 약이에요. 먹는 약이거든요. 저희는 약이 0.3mg인데
이건 사실 이렇게 보면 사실 보이지도 않아요. 0.3mg은. 부영제 넣어가지고 요만하게 만들었어요. 굉장히 포텐시가 강해서 이런 거는 저혈당 이런 건 전혀 없고요. 부작용도 거의 없고 당이 되게 잘 떨어지면서 또 살도 빠져요. 저희가 이 약을 가지고 비만약도 만들고 있어요. 똑같이. 그래서 실제 많은 분들이 아예 아실 만한 분들은 알아서 그냥 구해서 처방받거나 구해서 그런 이제 체중 조절 목적으로 쓰이기도 하고요. 저희가 이 약으로는 지금 이제 비임상을 하고 있는 게 동물 실험하고 있는 게 치매 치료제를 또 개발해 보려고 좀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약은 이미 이쪽 계열의 약은 심장약이나 신부전, 또 신부전 이쪽도 효과가 이미 나와서 정증을 받았고요. 우리 약은 아직 안 받았지만 다른 계열의 이쪽 계열의 이 약은 받았고요. 그래서 이건 정말 신비의 약의 어떤 계열이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나이가 드시면 저는 이런 얘기 하면 안 되지만 그냥 건강을 위해서 드셔도 되게 좋은 약입니다. 그래서 저도 가끔 먹고요. 저도 뭐 당뇨병 없지만 너무 약이 좋아서 먹고 있습니다. 저부터 이제 실천해야 되죠. 그래서 그러니까 별로 저도 이렇게 먹으니까 살이 안 쪄요. 체중이 안 늘더라고요. 그래서 예. 대신에 화장실은 자주 갑니다. 왜냐하면 이게 원리가 뭐냐면 이 신장에서 포도당을 빼주는 거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요를 통해서, 그러니까 오줌을 통해서 이 원래 우리 몸의 당은 신장에서 이렇게 걸러져요. 수뇨관에서 세뇨관에서 다시, 왜냐하면 당은 에너지이기 때문에 빠져나가면 안 되잖아요. 근데 너무 과하면 빠져나가서 뇌에서 당이 검출되는 게 그게 당뇨병이었거든요. 그래서 원래 당은 다 100% 재흡수가 돼야 되는데 이 약은 거꾸로 당이 빠져나갈 때 다시 재흡수가 안 되게 막아요. 그러니까 당이 나가겠죠. 당이 나가니까 에너지가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이 우리 몸의 혈당 수치가 떨어지죠. 그러니까 살도 빠지고 염증도 줄고. 예. 그래서 뭐 굉장히 많은 용도가 있는 약인 것 같아요. 신비의 약이죠. 뭐 그래서 일종의. 그 다음에 저희가 이렇게 신약을 개발하니까 이제는 외국 회사에 굉장히 비싼 값으로 막 그 외국 회사에 팔아요. 그 나라의 판권을. 저희가 이번 이건 몇 달 전에 있었던 일인데 저희가 자가면역, 아까 말씀드린 자가면역 치료제를 신약을 만들어서 미국의 이제 노바티스 출신의 그런 대표랑 그런 이제 과학자가 만든 회사에 저희가 무려 7천억 원 주고 팔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또 두 가지 유사물질까지 포함해서는 뭐 거의 2조 원이 육박하는 딜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이런 또 이 약은 뭐냐면 폐가 이렇게 굳어지는 병이 있어요. 이건 약도 하나도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폐섬유화증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그냥 한번 발병이 되면 거의 사망률이 50%가 5년 안에 이렇게 돌아가신대요. 항암제는 약이라도 있거든요. 생명을 지속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이쪽은 아직 그런 약도 없어서 약을 열심히 개발하고 있습니다. 여러 회사들이. 저희도 지금 개발을 하고 있고 지금 미국에서 임상 2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약은. 이 약은 미국 임상 1상을 하고 있고요. 우리 회사가 보면은 지금 이게 재작년 자료인데 아시아에서 거의 한국 회사 중에서 제일 높아요. R&D의 순위가 12위. 나머지는 다 일본 회사들이 좀 있었는데 앞으로는 더 올라갈 것 같습니다. 한국 회사 중에서는 R&D 1등이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는 시간이 많지 않네요. 빨리 끝내겠습니다. 그래서 바이오 스타트업을 되게 육성하는 걸 되게 지금 하나의 지상 과제로 제가 삼고 있고 저희 오신 팀장님과 같이 스타트업 생태계를 이해하면서 저희가 스타트업을 이제 인큐베이션하고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기 위해서 저희가 대웅 인베스트먼트라는 벤처 캐피탈, 코퍼레이트 벤처 캐피탈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벤처 캐피탈에서는 이런 자가면역 질환이라든지 뭐 당뇨, 대사, 항암, 뭐 재생 분야, 뇌신경계 이런 이제 뇌질환 치료제 이런 쪽에 이제 치료제를 개발하는 회사에 자금을 이제 저희가 투자를 해가지고 키우기 위한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런 바이오 소재, 말씀하신 유전자 치료제나 주기세포 치료제, 면역세포 치료제, 유전자 편집 기술 이런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회사를 만들기도 하고 투자하기도 하고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이런 투자 회사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대웅의 오픈 이노베이션 전략은 이렇게 조인트 벤처도 있고 이렇게 이제 스핀아웃도 있고 유망 기업을 인수한 사례도 있고 지금도 이제 미국의 나스닥 기업 상장된 그 바이오 벤처를 지금 이제 인수해 보려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산학연으로 해가지고 협력 모델을 하고 있고요. 또 엑셀레이팅은 이제 스타트업, 초기 스타트업을 엑셀레이팅 하기 위해서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거 조인트 벤처 모델이고요. 이게 이제 그 저희
경남에 있는 본사가 있는 경남의 대표적인 바이오벤처 기업입니다. 저희 자회사고요. 이 아피셀이라는 회사입니다. 아피셀은 전 세계 최초의 신약을 만드는 게 있는데 그게 줄기세포 아까 말씀드렸는데 줄기세포에다가 영국 회사와 같이 조인트로 만든 거기 때문에 영국 회사에 항체를 만드는 기술을 줄기세포와 합쳤어요. 그래서 항체 유전자를 줄기세포에 넣으니까 줄기세포에서 조그만 항체를 막 분비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줄기세포의 효과도 있고 항체 효과도 있고 그래서 이 약의 적응증은 100% 자가면역 질환이에요. 자가면역 질환. 그래서 내년부터 미국의 FDA, 지금 미국 FDA랑 이제 사전 상담 받고 있고요. 내년에 이제 미국 임상을 시작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 약의 모달리티라고 해서 형태는 줄기세포의 항체를 발현시켜서 분비하게 하는 건 전 세계 최초. 그래서 지금 경남 김해에서 김해의생명센터에 입주하고 있는데 굉장히 세계적인 시장을 개발하고 있다.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투자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보면은 뭐 여러 기업에서 산업은행한테도 투자도 받았고요. 그리고 뭐 그런 다른 기업들, 뭐 삼성이라든지 뭐 스마일기, 스톤브리지 이런 기업에서 많이 투자도 받았고 대웅도 투자를 많이 했고요. 요거는 이제 IN 테라피틱스라고 해서 사실 우리가 이제 살면서 뭐 아주 뭐 이렇게 심각한 질환은 아니지만 가장 빈도가 높게 고통을 받는 게 혹시 뭔지 아세요? 가장 높은 빈도. 감기에 뭐 비슷한 종류 하는데 통증. 특히 이제 이게 나이가 드시면서 뭐 허리부터 해가지고 온갖 통증이 있으시잖아요, 많이. 그리고 뭐 신경병성 통증도 있고 그래서 근골격근계 또는 신경병증계 통증으로 많은 사람들이 고생을 하는데 통증 치료제를 약을 개발하는 회사고요. 거의 효과는 마약성 진통제에 거의 따라갈 수 있는 수준으로 하지만 부작용은 없는 그런 신약을 지금 이 회사가 개발하고 있고요. 원래 대웅제약 안에 기술이 있었는데 이걸 과감히 따로 회사를 분사시켜서 투자를 많이 받고서 외부에서 지금 이제 바이오벤처로 육성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스턴에 이제 법인이 있습니다. DIC라고. 그래서 보스턴 법인은 아까 말씀드렸죠. 보스턴은 글로벌 헬스케어 바이오 클러스터라고 말씀드렸는데 모든 게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보스턴에서 하버드에 있는 뭐 다나파버 그런 연구소랑 같이 아까 암 백신 말씀드렸잖아요. 항암 백신을 이제 같이 공동 개발하라고 하는 게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이제 미국의 거점으로서 미국의 여러 가지 기술을 또 탐색하기도 하고 도입하기도 하고 저희 또 신약을 외부에 미국에 팔 때 그 파는 역할을 딜을 하기도 하고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이제 그 줄기세포를 어떻게 가져왔는지 히스토리를 말씀을 이제 드렸는데 이제 학교에서 서울대학교에서 가져온 줄기세포였는데 그걸 저희가 더 개량해가지고 더 좋은 줄기세포를 만들어서 다시 학교에 또 분양을 해드리고 이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다양한 그런 기술을 가진 회사들에 투자를 했고요. 이 투자한 회사들이고 여기에 보면은 이런 이제 여러 가지 회사들이 있고 뭐 엑소점이라는 줄기세포에서 분비하는 그런 새로운 치료제, 그 다음에 이제 새로 단백질을 아예 분해시켜서 치료하는 뭐 단백질 분해 신약, 면역암 치료제, 그 다음에 뭐 마이크로바이옴 아까 말씀드린 뭐 이런 회사에도 저희가 투자를 해왔고 뭐 이렇게 면역항암제라든지 아까 이제 세포로 보내는 전달 기술, 뇌질환 치료제, 뭐 펩타이드 뭐 이런 다양한 기술들을 지금 아직은 신약으로 안 나왔지만 이게 5년 10년 후에는 이제 신기술로 출시가 되고 신약으로 나오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제가 그런 엄청난 지금은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신기술로 이제 치료할 수 있는 시대가 올 것 같습니다. 이런 기술들이 나오고 있고요. 저희는 이제 팁스 운영사로서 이렇게 팁스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요. 그래서 저희가 투자를 하고 또 그 회사가 정부 출자를 또 받도록 이렇게 또 도와드리고 이후에 저희가 저희의 시설이라든지 저희의 어떤 리소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외 리소스나 국내에 있는 랩이라든지 저희의 생산시설 다 오픈해드리고 같이 육성해드리고 경영자문도 해드리고 하는 그런 스타트업 바이오벤처 인큐베이션을 팁스와 같이 병행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경남 기업의 이제 앵커로서 이제 좀 많이 기여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제 경남 이쪽 특히나 이제 김해는 제가 봤을 때는 보스턴 같은 데가 충분히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잠재력이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일단은 부울경 쪽에 800만 명이 있고요. 그리고 병원 10개 대학병원과 30개 중대형 병원이 있기 때문에 보스턴처럼 이제 하버드 뭐 이런 병원, 다나파버 병원처럼 병원들이 많고 그 우수 의료 인프라 구축이 돼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인재들이 많이 이제 배출이 되잖아요. 스타트업 기업들이 나오고 있고 교통이 유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근데 제가 예전에 듣기에는 경남 지역이 산업 규모가 아마 대한민국 10% 정도 됐는데 바이오 헬스케어는 1%밖에 안 된다. 그래서 앞으로 할 일이 많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바이오 헬스케어는 인재 시작이기 때문에 앞으로 키워나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충분히 있을 것 같다라고 이제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동안은 이제 동남권 펀드를 같이 이제 그 투자사랑 같이 구축을 해서 저희가 바이오 투자를 80억 원을 모았고 이 중에 투자를 하기 시작했고요. 이 중에서 이제 열심히 기매를 포함한 경남 기업에 투자를 해서 육성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팁스 프로그램도 연계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같이 하고 있고요. 이거는 저희 이제 아피셀이 이 기매 연구소가 또 있거든요. 그 기매 의생명센터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연구를 하고 있는데 그 아까 얘기한 그 세포 연구를 하고 있고요. 거기서 나오는 그 엑소점 연구를 하고 있어서 여기서 이 연구소에서 국책과제를 40억 원을 받았어요. 또 추가로. 그래서 이 연구소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 과제를 하고 있어서 이게 나중에는 이제 글로벌로 갈 수 있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금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전주기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고요. 김해 의생명센터와 또 김해시 시청과 같이 또 여러 대학과 같이 이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있고 또 교육, 또 학생들 교육부터 해서 또 스타트업 만들면 저희가 스타트업 인큐베이션에 태우기 위해서 팁스 투자라든지 또 이제 저희 그 경남 쪽 그 경남의 어떤 그런 투자라든지 이런 부분에 진행을 하고 있고 또 이건 아직 진행은 안 됐지만 이제 앞으로는 스마트 비임상센터나 임상센터가 이제 진행이 된다고 하면은 여기서 신약 개발 전체의 어떤 프로세스가 구축이 되고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후에 이제 지속적으로 그릿을 가지고 끈기를 가지고 앵커 기업에서 노력을 하고 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 뭐 대통령님 나오고 했는데 스타트업 코리아 대응 동남권이 정말 이렇게 크게 성장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제가 여기 오기 시작한 게 벌써 한 3년, 4년쯤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번 왔고요. 저도 이렇게 자주 오다 보니까 되게 애정이 많아졌고 또 제가 아피셀에 또 대표를 겸직하고 있어요. 아까 경남 기업의 대웅작 대표 겸.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여기 또 제가 대표로 있는 또 회사의 또 소재지가 또 여기 또 김해시고요. 그래서 애정이 많고 정말 대웅 동남권 같이 함께 스타트업 코리아 전략을 실행하기 위해서 노력했으면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